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원의 황제들은 늘 북방 초원 유목민의 남침에 따른 골머리를 알아야 했습니다. 이는 중원 왕조 역사에서 대부분 왕조 정권은 북방 유목민의 침입으로 왕조가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청나라 강희 황제는 같은 유목민 입장에서 그들 유목민의 정서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강희 황제는 세계 제국 징기스칸 후의 몽골 초원 유목 나라를 어떻게 굴복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전략수를 잘 알고 있었던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1691년 강희 황제는 카르카 몽골, 즉 지금의 몽골 공화국의 수령들과 돌론노르, 즉 지금의 내몽골에서 회맹을 가집니다. 이 돌론노르 회맹은 몽골 공화국이 청나라 제국의 판도에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써 2000년간 지속되던 중원에 대한 위협이 소멸된 것입니다. 카르카 몽골은 투세투칸과 체첸칸 그리고 차사크 투안 세 부로 나뉘어졌습니다. 하여 1688년에 투세투칸은 차사크 투안을 포로로 잡아 죽여버렸고 중가르 몽골은 보슈크 투칸의 인도하에 카르카 몽골로 진격합니다. 이에 수십만의 카르카 몽골인들은 청나라 경내인 내몽골로 도망쳐왔고 몽골족의 최고 종교 지도자인 철복 존담파가 이끌고 청나라 정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1690년 청나라 군대는 우란부통에서 내몽골에 들어온 중가르 군대를 물리쳤으며 그리고 강희제는 다음 해에 회맹을 개최하여 카르카 몽골 기순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돌론노르 회맹은 청나라 공식 기록인 성조 인왕제 실록에 나올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수행했던 프랑스 전도사인 장성 신부의 일기에도 나옵니다. 이 두 개 기록을 대조해보면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는 1691년 5월 9일 여명에 강희제는 북경을 떠납니다. 그리고 18일 만에 회맹 지점인 돌론노르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나 실록의 기재는 수입 지출 장부와 같았습니다. 즉 며칠의 어느 장소에 도착했다는 기록뿐입니다. 예를 들면 여행 첫날은 정묘 우란산에 주둔하다와 같습니다. 그러나 장성신부의 기록에 의하면 이날 밤에 강희 황제는 장성으로부터 실용기하학을 배웠고 그리고 몇 가지 증명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밤에 강희 황제는 장성 신부에게 벨의 운행에 대하여 물었을 뿐만이 아니라 10여 개의 삼각 문제도 풀었습니다. 그리고 13일에 고북구에 도착했고 강희제는 800여 명의 주둔군을 검열했으며 프랑스군과 비교할 때 어떤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장성 신부는 이런 보병으로는 프랑스 기병 100명도 당해내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강희제에게 말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 밤 강희 황제는 다시 장성 신부에게 북극성의 높이를 측정하는 것과 나침판 각도의 편차 문제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여전히 고북국에 있었으며 장성 신부는 반원 측량 기구를 이용해 태양 자우선의 높이를 측량했으며 이는 강희 황제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실록에는 이에 대하여 간단하게 한마디 적었을 뿐입니다. 황상이 고북국에 머물다 병관 채원의 수와 관병을 검열하였고 채원에게 옷 한 벌, 은 500냥, 말 한 피를 내렸고 간병에게는 은양을 내렸다. 그리고 고북구를 나서면서 바로 새 외이다. 이에 강희 황제의 호기는 다시 잃었고 매일 사냥을 했다. 그러나 장성 신부의 관찰에 의하면 강희 황제는 끈으로 묶지도 않고 빠른 말을 타고 상관과 임야를 달렸으며 활을 쏘아 사냥을 하는데 기술이 아주 뛰어났으며 대량의 고라니와 사슴, 호랑이 표범을 사살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성 신부는 강희 황제가 아주 뛰어난 활잡이로 생각했다 했습니다. 그는 좌우로 활을 쏘았으며 궁정의 시위들 중에서 그에 버금가는 자가 없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쉬지 않고 추격을 하며 사냥을 했으며 매일 8마리 내지 14마리 말들이 힘들어 쓰러지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과 장소 외에 실록에는 이 뛰어난 사냥 기록에 대하여 아무런 글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월 27일 강희 황제는 돌론노루 초원에 도착합니다. 하여 장성 신부는 반원 기구를 이용하여 수경지의 위치를 확정합니다. 이에 강희 황제는 노란 천막의 바깥에 팔기병의 영장이 있고 28일 저녁 강희제는 군대를 검열하고 29일 정식으로 회맹을 맺습니다. 이를 위하여 특별히 거대한 황색 장봉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강희 황제는 먼저 카르카 몽골의 가장 중요한 수령인 데라마 철북 존담파와 그의 동생인 투세투칸을 접견합니다. 그리고 강희는 그들이 무릎을 꿇지 않도록 배려했고 친히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투세투칸에게 인장과 정서를 내립니다. 실록에는 그들이 모두 무릎을 꿇고 아뢰었다고 적었으면서 그들이 강희제가 그들이 차사투칸을 살해한 재행을 용서하고 그들을 구해내준 크나큰 은덕에 감사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접견한 후 강희 황제는 다른 카르카 몽골의 수령들로부터 3개 국오 예를 받습니다. 이로써 카르카 몽골은 정식으로 청나라 영토가 된 것입니다. 이로써 카르카 몽골은 정식으로 청나라 영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투세투칸과 라마들은 먼저 그 자리에 서서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나 실록은 이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 접견 의례가 끝난 후 연회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하여 사람 수가 너무 많고 자리는 부족하여 적지 않은 카르카 귀족들은 어쩔 수 없이 땅바닥에 앉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희 황제는 하나하나 카르카의 중요한 수령을 접견하고 그들의 이름과 나이를 물어봅니다. 하여 그들은 무릎을 꿇고 대답을 합니다. 이는 연회에서는 잡기를 공연하였는데 이에 카르카인들은 처음 보는 것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도 잃어버릴 정도였다 했습니다. 그러나 철목 존담파 한 사람만이 장중한 풍도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실록은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은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강희 황제는 다시 모든 수령들을 초청하여 연회를 베풀었고 잡기를 구경했으며 그들은 각각 친왕, 군왕, 패력 등의 자귀에 봉했으며 예복과 제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연회는 3시간 반 정도 지속이 되었고 강희 황제와 그들은 친밀하게 얘기를 나누었다 합니다. 이는 특히 옆에 앉은 철복 존담파와 가장 많이 얘기를 나눕니다. 이것은 강희 황제가 몽골에 능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일 강희 황제는 갑옷을 입고 군대를 검열했고 그 후에 카르카의 수령들과 높은 곳에 앉아서 군사 연습을 구경합니다. 하여 군대는 질서정연하게 호각을 불고 조총을 함께 쏘고 고함을 치며 전쟁을 했는데 목소리가 상곡을 진동했다 했습니다. 이는 카르카의 투세투칸과 귀족들은 이를 보고 두려워하며 도망치고 싶어하는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실록과 장성신부의 기록이 아주 일치합니다. 이에 강희제는 이를 보고 웃으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무서울 것이 뭐가 있느냐. 이 말에 카르카 몽골의 투세투칸은 황제의 군대는 위험이 있어서 무서워한 것입니다 라고 답했다 합니다. 이 일문일답으로 강희 황제의 군사 연습 목적은 완전히 달성한 것입니다. 그 후에 강희제는 튼튼한 활을 하나 골랐는데 카르카 수령들은 아무도 활 시비를 당기지 못했다 합니다. 그 후에 강희 황제는 이 활로 연속하여 10개 내지 12개 화살을 쏘았고
그 중에 3, 4차례 관역에 명중했다고 합니다. 하여 이는 아주 강력한 힘을 지닌 궁수만이 가능한 일이었다 합니다. 이후에는 사격과 잡기, 말 경주, 실험, 가무 공연이 이어집니다. 이에 강희 황제는 친히 카르카의 수경지로 시찰 가서 재물과 소말을 하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그의 곁을 따르던 장성 신부로 하여금 이번에는 따르지 못하게 했다 합니다. 이에 장성 신부는 이것이 강희제가 카르카인들이 도망 다니는 와중에 낭패한 형세를 보여주지 않기 위한 것으로 생각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6월 3일 강희 황제는 북경으로 되돌아오기 위해 돌론노루를 떠납니다. 이에 북몽골의 49기 수령들은 길의 왼쪽에 무릎을 꿇고 또한 남몽골 수령들은 길의 오른쪽에 무릎을 꿇고 그를 환송했다 했습니다. 하여 실록의 기재에 의하면 외몽골의 수령들은 모두 땅바닥에 엎드려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강희 황제는 주위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 진나라가 흙과 돌로서 장성을 축조하였는데 우리 황조는 몽골의 은혜를 베풀어 그들로 하여금 북방을 방비하게 하니 장성보다 훨씬 견고하다 하여 이는 바로 강희 황제가 왜 외몽골을 포용하였는지 근본 이유를 보여주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희 황제는 신하들의 만리장성을 수리하자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경길에도 마찬가지로 사냥의 길이었습니다. 정과는 갈 때보다 더욱 휘황했다고 합니다. 하여 6월 11일 석갑성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강희제는 수로로 바꾸어 갑니다. 그리고 13일에는 통주에 도착하고 강희제는 강가에서 식사를 합니다. 하여 몇몇 아이들이 멀리서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강희 황제는 그들을 오라고 하여 같이 밥을 먹었답니다. 하여 이 아이들은 돌아가더니 다시 돌아왔고 손에는 모두 바구니를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여 강희 황제는 부하들에게 음식을 바구니 가득 채워서 보내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는 여름의 열기를 피하기 위하여 강희는 14일 새벽 1점에 출발하였고 오전 반에 북경에 도착합니다. 하여 황태자는 성 밖까지 영접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은 실록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합니다. 그저 시간과 장소만 적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여 강희 황제가 황궁에 들어와서는 곧바로 황태우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갑니다. 이로써 긴 여행은 끝이 납니다. 이는 관방의 실록에는 거의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시간과 장소, 사건의 겉모습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성 신부 일기에는 아주 온화하고 친절하며 지식욕이 아주 강하고 무공이 뛰어나며 무게 있게 행동하는 청고 일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대한 전략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혜와 민첩함을 이용하고 은혜와 위엄을 동시에 사용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외몽골을 청나라 판도 안에 넣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친히 대군을 이끌고 내몽골 일대를 순회하며 중가르를 괴멸시키고 외몽골을 굴복시켰던 것입니다. 이로써 청나라는 수천간 괴로움을 당하던 북방의 침략 우환을 제거해 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만리장성은 그저 소극적인 방어 정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여 만리장성이 아무리 견고하더라도 철기군의 남하를 저지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명한 정치 수단으로 북방 유목 민족을 기순시킴으로써 철저하게 벤방의 우환을 제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희 황제가 거칠은 몽골을 끌어안아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고 또한 만리장성을 수리하지 않은 근원적인 이유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